자, 이번 시간은 정비법 중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자라는 주제를 볼 텐데요. 일단 거의 대부분 문제는 조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정비구역 지정 앞서서 미리 하는 것이 정비계획의 수립,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대강의 윤곽을 제시하는 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있었죠. 이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앞서서 먼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이것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만 소위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해서 자, 시행자 중심축은 조합이고요. 따로 이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 단계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시험용으로 조금 요즘에 출제 빈도가 떨어진 영역이 되겠고요. 한편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이 그 지역 주민들의 결집체인 조합이 중심축이 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요,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토지 주택공사 등도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있어서는 소위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되게 될 텐데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 많이 나오진 않는데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조합이라는 것이 설립이 됐을 때 조합원의 자격을 따져 물을 때 그게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 용어의 정의 토지 등 소유자 해서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셋을 묶어서 부를 때 토지 등 소유자. 자,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재건축 사업이 특이해요.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있지만은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재건축 단지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지상권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나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물권,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 안에는요, 지상권자라는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그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는 지상권자는 제외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재건축에서는 다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따져 물을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따져 물을 때 가장 기본이 바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 나중에 다음 중 조합원 될 수 없는 자는 제일 쉽게 문제 구성할 때 재건축의 지상권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등 소유자 관련해서 쟁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정비구역 지정되면 자, 제일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가운데 동네 재개발, 평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재건축 이렇게 정의하면서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키워드 저단이라고 해서 저소득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이라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 열악하고요. 상업적에서 열상 이렇게 외우셨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양호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토지 등 소유자 범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요만큼을 뭐라고 한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뭐는 제외 된다?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 재건축에 있어서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텐데요. 자, 요건 뒤에서 이제 우리 조합을 설립할 때 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일정한 동의라고 하는 것,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럼 이제 머릿수를 어떻게 셀 것이냐라고 하는 게 15년 동안 한 2번 출제가 됐는데 요즘엔 잘 내지 않는 주제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 틀 자체, 머릿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바로, 자,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게 된다. 이게 전제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만 각 일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재개발이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재개발 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갖고 낼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재개발을 가지고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자가 빠지기 때문에 문제 구성 자체를 거의 하기 곤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경우수를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자, 한 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 수인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요.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럼 이제 머릿수를 셀 때, 이때는 어떻다?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병이라는 사람이, 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아까 이제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봤었고, 그래서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때도 역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중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머릿수 셀 때하고요, 나중에 분양에 관련된 관리처분에 관한 부분을 논함에 있어서 무조건 지상권자는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왜? 누가 대표자가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머릿수를 세는 게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죠. 자,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한 사람,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때 역시 그 대표는 한 사람을 뭘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본 구조를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때 혹시 이렇다면 어떻다?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각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 문제 들어가면 나왔어요. 이런 식이 있었죠. 자, 1번지 토지가 있고요. 2번지 토지가 있고요. 3번지, 4번지 토지가 있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건축물 소유자 있을 수 있겠고 또 지상권자까지 경우의 수를 자 깔아주면서, 자, 1번지의 토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 A와 B가 공유하고 있다. 이 토지에 지상권자 C가 있다. 그럼 이제 1번지에서 나올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는요,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을 불러온다. 토지 소유자.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자, 지상권자가 따로 있다. 그럼 지상권자는 대표는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 1번지에 있는 토지자, 이 토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한 명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지에 토지 소유자가 D고요. 건축물 소유자가 F2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1인. 그래서 2번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2명이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은 정리하면 공유하면
대표는 한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때 도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한 사람, 그럼 무조건 다 한 사람 보는 거예요. 딱 하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이때는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딱 하나만 해서 하여튼 요즘에 잘 내지 않는 문제 패턴이고요. 하여튼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로 봤네요. 토지 등 소유자 기본적으로 뭐냐?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때 뭐는 제외한다. 바로 지금 저거는 지금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머릿수를 세는 방법까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 패턴이고요. 이 주제에서 같이 맞물려 가는 게 나중에 조합원의 자격,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바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부분 종류를 볼 텐데요. 자, 일단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주로 정비사업 시행자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된다. 조합이 어떻다?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된다. 조합이 주된 시행자가 된다. 이게 기본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조합 우회자들이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일단은 시험용으로 단독으로 시험 문제 직접 구성할 수 있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시행자. 요게 이제 그동안 통계적으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비법은 외울 숫자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런 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안전진단할 때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갔던 거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동의 요건 28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됐었는데 이 동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시행 방식이 되게 많아요. 자, 우리 시행 방식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행 방식, 공통적인 시행 방식 다 뭐가 있다? 관리 처분계획 방식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재개발 사업도 재건축 사업도 항상 어떤 방식?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관리 처분계획 관련해서 어디에서 재건축은 얘기가 좀 달라졌죠. 재건축에 있어서는 최대 30%까지 준주거 상업적이라는 전제가 붙었을 때 바로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 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은 공급할 수 없다. 이런 게 출제 포인트. 그리고 이제 환지 방식 다 됐었는데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비사업 시행 방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소위 사업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가계량 방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가계량 방식 외 방식이 있는데 자가계량 방식은 이제 뭐냐면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자, 과거에 서울시 같은 데서 약간 달동네 이런 데서 재개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주로 채택을 했었거든요.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 원주민들 한 명도 그 동네에서 10%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었고, 그래서 이 자가계량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듣고 버리실 거야.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가계량 방식은 자, 시에서 시장 군수 등이 도로 같은 거, 정비 기반시설 같은 걸 확장을 해주고 공동 이용시설 몇 개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바로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방식을 자가 계량 방식이라 부르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가 계량 방식이라는 개념을 다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이때 동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부터 먼저 보면요.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3분의
이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동의 요건. 숫자를 외울 때 큰 숫자부터 시작합니다.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일단 숫자를 외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문제는 19회 때 괄호넣기 문제로 3분의 2라고 하는 거, 과반수라고 하는 거, 2분의 1,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들. 또는, 자, 28회 때인가 구성이 됐던 문제는 요 뒤쪽을 잘라내서 다만 해서 2분의 1 이해할 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요런 것을 가지고 해서 그 당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연결하시오. 답 5번 이렇게 뽑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디귿번으로 배치가 됐었는데, 자,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자가 계량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가 계량 방식을 외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동네에, 자, 원주민 다 쫓겨날 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세입자도 어떻게 해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집주인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압도적인 동의가 있어야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추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시장 군수 또는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공람공교를 현재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용어를 보면은 식이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걸 줄여서 뭐라 불러? 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문제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하는 거. 이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맞지만은 이 동의를 받는 단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동의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는 말을 쓸 수 없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세입자가 얼마 안 된다. 세입자 세대수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28회 때인가 이 2분의 1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 다시 박스 딱 쳐놓고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숫자 싸움을 은근히 많이 붙여요. 오늘 뒤에서 뭐 조합사립 동의요건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숫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외우는 순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다시 가볼까요? 앞에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거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동의요건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계속 외울 게 뭐라고요?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가더라.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그래서 이 숫자 자체 어차피 요즘에 출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법조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요.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보통 하기 때문에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기억은 3분의 2, 니은은 2의 자 과반수, 디귿은 2분의 1. 이렇게 숫자,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 상대로 이어가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거 하나 볼까요?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재건축은 그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은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한데, 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좀 이따 4.321 등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구성을 꼭 이런 식이야.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
틀리게 구성하는데 답이 되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자 재개발, 재건축은 중심축이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근데 재개발에 있어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굳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 중심축은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는 이 숫자 싸움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그래서 치고 이제 중심축은요, 앞에서 조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도요, 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개발법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 정비법 이라고 하는 데서는 지금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전 단계로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실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함과 동시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일정한 동의 과정을 거쳐서 조합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전체 그림 볼까요? 건설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급 계획인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인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준공인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는 이전의 고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 정비사업의 절차는 완전히 숙지가 돼 있어야 돼. 앞에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건설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토지 분양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 요거 확인하는 과정. 이게 나중에 준공 검사라는 표현.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다시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는 것을 준공 검사.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드리겠습니다. 환지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드리겠습니다가 환지 처분 공고 이런 식의 순서였는데 다시 정비법으로 돌아오면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 확정되는 것을 사업시행 인가, 건설 계획이고요. 두 번째, 관리처분 계획, 공급 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 확정되는 것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확인하는 걸 준공 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해 드릴게요 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곳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정비사업의 절차를 설명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을 한다? 바로 조합이 담당을 합니다. 시행자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만들기 위한 예비 과정일 뿐 직접 정비사업의 주체가 돼서 뭘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 잡으셔야 돼.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가볼까요? 지금 이제 업무 범주를 먼저 설명드렸는데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원칙은요,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이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외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요. 원칙과 예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외부터 먼저 볼까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 이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공공지원이 뭐냐면은 시장, 군수 등이 나서서 도로도 확보해주고 등등등 이런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경우 이때는 굳이 그 지역 주민이 나서서 사업 추진위원회니 뭐니 이런 것들을 구성할 실력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 어떻다? 이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기 뭐라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몰라 그냥 무조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10년 전에는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자 지금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문제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10년 훨씬 전에는 출제가 됐어요. 5명 이상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토지를 갖고 장난을 쳤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래요? 바로 예외 조항 때문에 이 원칙적인 조문을 출제하는 순간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었어요. 이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주제는 그 당시 예외가 없던 시절에는 이걸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는 굳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려면 어떻다?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상식인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다고요? 공공지원을 예시하면서 이들은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물론 모르죠. 자 혹시 괄호 넣고 하면 이제 자 추진위원회 자 조합장을 포함 자 추진위원장을 보면 5명 이상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과반수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장구수의 승인을 받는 뭐 이런 문제를 꼭 내지 말란 법은 없는데 일단 출제 빈도가 대단히 떨어진다. 자 라고 하는 거 미리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이제 구성 여부가 출제 포인트가 안 되니까 하나 출제 이슈가 됐던 게 이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하는 거. 자, 이 추진위원회는 자, 뭘 하자는 거냐면 조합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많은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실 때 이걸 하나하나 외웠다면 죽어버립니다. 왜? 지금 16년, 17년 사이에 딱 한 번 구성이 됐던 문제가 이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한 부분인데 개수가 좀 작으면 한번 해볼 텐데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뼈대를 잡으셔야 돼. 아까처럼 미리 한번 힌트를 드렸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 자 법에 쭉 나열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외울 게 뭐라고요?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왜? 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억수로 8개인가 9개를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거 읽는다고 해서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는 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이라는 것은 어떻다? 추진위원회가 할 수가 없다. 다시 볼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시행자가 바로 주로 이제 조합이 중심이 되게 될 텐데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어떻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건설계획 작성해서 여기다 5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을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그래, 이렇게 지어도 좋아. 건설계획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00세대 아파트를 누구한테 분양을 하겠다,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작성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누가요? 조합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이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다 진행이 되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 이걸 준공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사 잘했어요? 도장 찍어준 게 참 잘했어요. 도장이 준공인가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합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이전의 고시.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담당한다? 조합이 담당을 하는 것이지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바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 등에 관련된 쟁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이런 것들은 어떻다? 이 추진위원회 업무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됐습니다. 자, 이건 뭐 출제 빈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파트인데요.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5명 이상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점점점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문 형태로 구성할 때는 공공지원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얘는 말 그대로 조합 설립을 위한 예비 단계, 준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등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 정확히 아셔야 돼. 바로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 전계획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조합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추진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추진위원회에 관련한 쟁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조합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 요거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숫자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재건축 조합하고요, 재개발 조합 등이 있는데 외우는 거 되게 간단해요. 재건축 조합은요 4343,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은요 4332, 재개발 조합은요 4321.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무조건 괄호넣기 문제로 형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괄호넣기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4343, 4332, 4321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숫자만 묻는 문제예요. 이게 문제 대박입니다. 이걸 의미를 새기려고 하면 죽어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동안 문제들은 거의 이건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29회 때도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무조건 괄호넣기 문제를 구성을 해요.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이 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거 재건축이요 4343, 4332, 재개발은요 432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재건축할 때 어디서 한번 논의가 됐었냐면 안전진단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재건축 관련한 안전진단 외울 거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안전진단 동의요건 10분의 1이라는 괄호넣기 문제. 두 번째 이슈가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세 번째가요 어려웠어요. 재의요 이렇게 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반권자 어떻다? 자 시군구청장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요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해서 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얘들의 시도지사가 검토 의뢰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검토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외울 게 재의요 이렇게 뼈대 가지고 가자고 그랬어. 그래서 이반권자는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 바로 시도지사는 이 안전진단이 적정한 것인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검토 의뢰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바로 자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자 그 얘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제외 이미 붕괴돼버린 경우 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자, 사용금지. 근데 이제 뭔 얘기하려고는 진입도로라고 하는 거. 이 진입도로 부분도 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뭔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 단지가 되게 될 텐데 이게 진입도로가 좁아.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주택을 같이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 옆에 있는 부분은 어차피 때려 부실 부분이니까 바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정리하면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단지 안에서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지만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다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는 뭐라고요? 434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지역의 동의 요건은 뭐라고요? 4332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재개발은요 4321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건 자세히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모든 지금까지 문제가 괄호 넣기 형태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장이 엄청 길기 때문에 이걸 일반 지문으로 구성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재건축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2, 재개발은 뭐라고요? 4321에 동의를 받아서 바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343, 4332, 4321에 동의를 받아서 해서 숫자 묻는 문제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자, 기출문제 구성할 때는 거의 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이 화로넣기 형태로 구성이 되죠. 자, 이 정도가 바로 조합의 설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래 의미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오히려 대단히 간단한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 등기, 별 큰 쟁점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동의 시장군수한 때 인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법인으로서 정비사업조합은 설립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라는 게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법인의 설립 등기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인격을 갖게 되는 과정인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최소한 15년 사이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항상 생각하실 게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그 주제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동안 나왔던 거라도 소화를 해보자 해서 자, 재건축 다시 43, 43, 433이 그 다음에 재개발은 431 재건축에서 주택단지 안에서는 4343 그 다음에 재건축에 있어서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4332에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해서 자, 오히려 공부할 땐 되게 편한 부분입니다.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등에 관한 주제. 다시 갑시다. 자,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게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된다. 이게 논의의 전제가 돼야 되고요.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했었다. 다만 앞에서 공부하실 때 자, 재개발에 있어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이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은 따로 얘기 없으니까 무조건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요. 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즘에 잘 안 내는 패턴인데요. 조합원에 관한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 이게 기본 논의의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다 조합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우리 머리수 세는 방법과 똑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듣고 버릴 거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당연히 어떻다 대표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자, 뒤에 할 얘기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공유하면 어떻다 앞에서 토지 등 소유자 머리수 산정할 때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게 된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요거는 거의 요즘에 안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체계상 공부를 하는데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까지를 묶어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런다? 토지 등 소유자. 그런데 재건축 단지에서는 뭐는 빠진다? 지상권자라는 것은 빠진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문제가 이거고요. 재건축의 토지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걸로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어떻다? 조합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요즘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 너무 오래전 문제 패턴인데 체계상 조합 설립했으면 조합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원 등에 관한 쟁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도시개발조합도 그렇고 정비사업조합도 그렇고 나중에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게 될 텐데 자, 바로 임원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 나중에 이제 예외 항목 등도 나오게 되는데 자, 조합장, 이사, 감사를 묶어서 임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원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서 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공부할 주제는 별개로 일단은 이게 겁나 중요해. 총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조합원 전체 의사결정기구 이게 총회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것들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해서 이게 도시개발법에서 시작이 돼서 그때도 거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임원의 선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비법에서도 임원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때 지역주택조합을 논함에 있어서도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치고요. 자, 임기 별 의미 없습니다. 3년 이내에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 임기 조항은요. 미리 이제 묶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관련 시험 과목 등을 보다 보면 무슨 위원회, 위원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임기는 무조건 2년입니다. 정비사업조합만 임기가 3년이고요. 모르면 무조건 위원회 임기는 뭐라고요? 2년. 예를 들어서 공간정보법에 가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회 임기 2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간에 무조건 임기는 무조건 몇 년? 2년이라고 할 것. 그리고 연임할 수, 무조건 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만 지금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만 임기를 몇 년? 3년 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임기라는 게 별 영향가가 없기 때문에 외워지지를 않아요. 시험 문제를 볼 때 임기가 2년이다 3년이다 4년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움찔한다고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임기는 무조건 몇 년? 2년. 딱 하나 정비법에서만 임기가 몇 년? 3년 해서 이런 건 절대 답 안 돼요. 근데 문제를 풀어갈 때 스트레스 쌓인다고 임기가 3년이다 그러면 밑줄 딱 해놓고 이게 아리가리한 거야. 이게 2년인가 3년인가 해서 임기는 무조건 몇 년? 2년. 딱 하나 정비법에서만 임기 3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도 안 되는 건데 당연 퇴임 얘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임원의 결격 사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서 뭐 미성년자라든가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것들은 임원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만약에 이 임원이 애초에 선임될 당시에 결격 사유자였었거나 혹은 나중에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잘라야 되죠. 당연 퇴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굳이 외운다면 자, 요즘엔 너무 유치해서 안 내는데 한시 때 풍부했던 걸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 노망이 났다. 정신이 와줘. 정신줄을 놔버렸다. 라고 한번 전제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임원으로 선임돼서 일정한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걸려서 나가래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조합을 대표해서 한 행위는 당연히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아사리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동안 뭐 계약이 뭐니 이런 것들이 다 빠그러지기 때문에 당연히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 자, 나머지는 별 쟁점 안 되고 대의원의 의장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우리가 조합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라는 개념 좀 이따 확인할 텐데 총회라는 게 있어요. 총회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총회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조합원이 모이질 않아요. 쉽게 백날 총회하자고 해봤자 안 와버리면은 총회가 개최가 안 되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빠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대의원회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의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총회라고 하는 게 있고 대의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조합장은요 다른 건 빼버리고 바로 대의원의 의장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미리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조합장은 뭐가 된다? 당연직 대의원이 되게 됩니다. 대의원의 의장께서 만약에 대의원에 안 가면은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거야. 뒤에서 관련 쟁점 하나 나오는데 바로 조합장은 무조건 대의원입니다. 조합장이 되는 순간 뭐가 된다? 대의원이 되게 된다라는 거. 뒤에서 관련 쟁점 하나 설명드리고 미리 땡겨서 설명드리고. 자, 겸직은 할 수 없다. 우리 문제 풀 때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없다 중에서 드물게 오른편 해서 혼자 다 해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을 겸할 수
없다 해서 없다인데 드물게 오른편. 자, 그 다음에 간간히 문제 구성하는 거 답 될 수 있는 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도시개발법도 정비법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앞에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읽으시면 안 돼.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 그럼 이거 틀리게 뽑을 이런 식이야.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이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걸 외우고 있다. 절대 앞을 보시면 안 돼. 앞을 보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거 4가지 경우 수 던져버리면 무작위로 섞여버리면 개판돼 버립니다. 그저 암기하실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 이런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것은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기구는 이 조합장이나 이사에게 부정행위 등이 있는지를 뒤에서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감사라는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이나 계약의 주체는 당연히 누가 조합을 대표할 사람은 조합장이나 이사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소송이나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라고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경우의 수를 보니까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쪽에서 예를 들어 물품을 조합에 납품을 하는데 한쪽 무슨 회사 사장님 조합장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조합의 대표 자기 이름 쓰고 소위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자기계약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이라고 하는 거 원고 피고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라든가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이걸 막 섞어서 뒤죽박죽 만들어줘요. 그럼 읽으면 놓쳐버려. 그죠? 기억할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리게 나올 때는 그냥 보통 조합장의 조합을 대표한다. 너무 유치하니까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트릭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하면 빤하죠.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줄 테고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라든가 또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 정도의 틀린 지문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사가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냈던 것이고요. 암기할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된다. 한순환 가야 돼. 이게 도시개발법도 정비법도 똑같아요. 뒤만 딱딱 끊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다시 가볼까요? 임원의 선임 해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자, 바로 당연 퇴임되고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겸할 수 없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인가요? 제일로 많이 나오는 주제. 거의 2년에 한 번씩 구성됐던 주제들이 이제 총회 의결 정독수 얘기인데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조합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라는 개념이 있고 또 뭐가 있다? 대의원회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아까 자 조합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대의원회 의장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갔어요. 조합장은 어떻다? 대의원의 의장이 되게. 조합장은 뭐라고요? 대의원의 의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조합장은 아까 뭐라고 써요? 당연지 대의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문이 그렇게 까다로워요. 이 지문이.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그러면 이 사람 감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다? 대의원 될 수 없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이게 없단데 오른편. 이것도 이제 거슬리고. 아까 겸할 수 없다는 되게 쉬웠어요. 근데 논리체계를 잡으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대의원의 의장이라고 하는 거 조합장이라고 전제가 됐었고요. 조합장이 뭐라고 써요? 대의원의 의장. 그래서 조합장이 안 가면, 대의원을 안 가면 대의원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소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대의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총회 개최하기 너무 힘드니까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대의원에서 그냥 의결을 좀 하자. 그런데 조합장이 당연직 대의원이고 이사도 감사도 당연직 대의원이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요? 아사리파냐 몇 놈이서 다 해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대의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임원진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 이사 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대의원 될 수 없다. 이게 어려운 게 이런 식이야. 문제를 구성할 때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 감사, 대의원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틀린 표현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공부하실 때 약간 내용 자체는 없는데 상당히 거슬리는 지문이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라는 명제. 요게 그렇게 힘들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 지문을 풀어가다 보면 계속 거슬리는 게 이 지문이야. 이 지문을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그래 너 왔구나. 근데 헷갈려버려. 이게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붙여볼게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이게 이제 29회 때 도시개발법 문제와 연계가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자,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비법은 뒤에서 공부하잖아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의무예요. 그래서 자, 재량과 의무의 기속으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29회 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자, 어디에서 도시개발법에서 100인인 경우 둘 수 있다. 오른편 됩니다. 50인 이상의 한 예시값이 100인인 경우니까. 다시요. 도시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이면 어떻다?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인 경우 어떻다? 두어야 한다. 그래서 앞쪽 도시개발법을 먼저 공부하니까 앞쪽은 50명 둘 수 있다. 뒤쪽은 100명 두어야 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헷갈리게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 치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숫자 느낌 문제. 재건축 43, 43, 433이 재개발 432일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큼이나 압도적인 출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총회에 있어서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 일반적으로 어떤 총회에서 어떤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동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자, 조비시위 이렇게 머리 글자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겁나 많이 나와요. 조비시위의 경우 어떻다? 이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비시위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본질적인 내용, 돈 얘기입니다. 조합원하고 돈하고 관련되면 어떻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압도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머리 글자 조비시위라고 하는 거. 조비시위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 문제 구성할 때 다양하게 냅니다. 이거 아무거나 하나 끌고 나오고요. 거기다가 그 3분의 2 이상 요 바로 넣기 해서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이상을 하나 뽑아내기도 하고요. 하여튼 또는 박스 쳐갖고 얘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끼리 연결된 것을 이런 문제도 구성을 하고 하여튼 더럽게 많이 내요. 이게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조비시위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합회에서 총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항은 다 과반수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데 바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 개념 볼까요? 자, 제가 아까 미리 이 부분은 다 돈 얘기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의 어떤 정관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때는 어떻다?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조합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걔를 잘라버리고 싶어. 그래서 정관을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이게 큰 문제니까
됩니다. 결국은 돈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동의 필요하다. 두 번째,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자, 같은 얘기죠.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다거나 기존에 있는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이런 것들에 관한 사항도 결국은 다 돈과 연계되는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조합의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거, 돈 얘기 나와 있죠? 돈 얘기도 당연히 조합원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니까 압도적인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정비 사업비 나와 있죠? 정비 사업비. 이것도 변호가 있으면 조합원이 부담금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비, 조합원 정비 사업비 또는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시공자 나와 있죠. 시공자는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어떤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분담금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자,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자, 정비구역이 이렇게 예정구역. 자, 전체 그림이 뭐냐면,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비 예정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비구역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의미상 뭐라고요? 정비 예정구역의 변화에 따라서 조합원의 신분관계 변동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돈 얘기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압도적인 동의, 조비 시위. 그러니까 지금 아까 4343, 4332, 4321 예하고 조비 시위, 압도적인 동의 요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요 얘기가 거의 문제 도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는 문제 나올 게 거의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오는 주제이고요. 30회는 안 나왔었고요. 나오다 보니까 해도 너무해. 이건 그냥 최소한 그동안 너무 많이 내서 앞으로 안 낼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조비 시비, 이게 알면서 당하는 문제입니다. 조비 시비, 마구잡이로 문제를 섞어버려요. 조비 시비, 조합원, 다음에 정비 사업비 비용 부담, 시공자,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런 것은 어떻다? 압도적인 동의,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조비 시비, 여기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시행자고 잠시 끊었다가 사업시행 계획서 등 확인합니다.